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수의 연산 부분과 분수와 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55쪽부터고요. 자연수의 연산이라는 것은 계산이랑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연산은 계산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연산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두 원소를 하나의 원소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의미하고 A 곱하기 B라는 집합의 원소가 C라는 원소에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이 연산 과정을 곱셈에 의해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등에서는 연산이라고 하면은 흔히 계산에 좀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있습니다. 자연수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수의 연산을 학습할 때는 브루너의 EIS 이론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브루너는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서 학생들의 활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기호적 표상, 상징적 표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학습하면 인지 발달 수준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연수의 개념을 학습할 때도 말하고, 읽고, 쓰고,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직접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면 이것을 반구체물인 도형이나 수직선상에 나타내고 다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칙 연산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입니다. 덧셈은 합병과 첨가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합병은 동시에 일어나고 행동의 수반이 없으며 첨가는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되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우유맛 사탕이 2개, 초코맛 사탕이 3개 있으면 사탕은 모두 몇 개 있냐라는 상황이 있다면 순차적이거나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새로 등장하는 숫자의 개념은 없으나 2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 있어서 이것을 모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덧셈의 상황이 되고요. 첨가는 연필이 2자루 있었는데 2자루를 선물로 더 준 상황, 즉 시간의 차이를 두고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첨가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셈의 상황에서는 합병의 상황과 첨가의 상황을 모두 학습해야지 각각의 상황이 덧셈의 상황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뺄셈의 상황입니다. 뺄셈의 상황은 구잔과 구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자는 제거법, 구차는 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잔에서는 원래 있었던 대상에서 일부를 제거한 나머지를 계산하는 것이고 구차는 두 양의 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색종이 5장이 있었는데 친구에게 2장을 주고 남은 나머지를 보는 상황. 나는 색종이 5장, 짝지는 3장이 있을 때 둘 중에 내가 짝보다 몇 장이 더 많은가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앞서 덧셈이 모으기 상황이 들어간다면 뺄셈은 가르기 상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잔에서는 기존에 있던 개수 중 일부를 제거하여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구차는 두 가지를 비교하여 하나씩 지워나가서 남는 값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같은 뺄셈식이더라도 이렇게 반구체물로 표현했을 때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뺄셈의 상황 역시 두 가지의 상황이 모두 제시되어야지만 아이들이 비교의 상황과 제거의 상황에서 뺄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곱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교재는 60쪽이고요. 곱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는 묶음, 배열, 비율, 비교, 조합, 넓이 등이 있는데요. 동수누가는 묶음을 의미하고요. 곱셈을 도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수누가라는 것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계속 더한다는 의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배열은 묶음의 특수한 경우로서 대상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을 때 가로가 몇 줄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은 항목의 수와 비율이 주어졌을 때 전체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교재에 나와 있듯이 한 개에 2,000원 하는 물건 5개의 값이 얼마인가 라는 상황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비교는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집합의 크기가 주어지고 B 집합의 크기가 A 집합의 몇 배라고 했을 때 B 집합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조합은 두 가지 유형의 항목을 각각 짝지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상황으로 티셔츠가 3종류, 바지가 2종류가 있을 때 옷을 골라서 입을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2로 구하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단위 넓이의 수로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셈에서는 동수누가인 묶음이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곱셈의 개념을 동수누가로 학습하게 되지만 동수누가만으로 곱셈을 학습하게 되면 나머지 상황에서는 곱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들에서 곱셈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아이들에게 학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나눗셈은 두 가지 의미가 교육과정에 많이 나오고 각각의 의미하는 것들이 나눗셈과 관련된 여러 개념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두 가지의 상황을 모두 교사가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눗셈은 등분제와 포함제로 나눠지는데요. 등분제는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이고 포함제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장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20장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할 때 한 명이 몇 장씩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상황이 등분제가 되고요. 색종이 20장을 4장씩 주려고 할 때 몇 명에게 줄 수 있는가가 등분제 상황이 됩니다. 숫자가 크니까 조금 줄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6장을 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6 나누기 2의 상황이 되겠죠. 이때는 한 명에 한 장씩 색종이를 똑같이 나누어 줘 보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양은 3장이 됩니다. 따라서 6 나누기 2는 3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포함제로 계산을 해보면
색종이 6장을 2장씩 나누어 준다고 하였으니 2씩 묶어서 몇 번 포함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0이 될 때까지 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에서 2가 3번 빠져야 0이 되죠. 그러므로 6 나누기 2는 3이 됩니다. 등분제는 나눗셈의 세로셈 계산에서 10의 자리부터 몫을 적는 상황과 연결이 되므로 두 가지 개념을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연산 부분에서 중요한 수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4쪽입니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수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수감각은 어림을 하거나 답이 맞는지 검토할 때, 암산할 때, 계산할 때, 의사결정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데요. 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인 수감각을 발달시키려면 첫 번째로 수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수의 의미라는 것은 지난번에 알아봤듯이 집합수, 순서수, 측정수, 명목수 등과 같이 수가 같은 숫자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수와 수 사이의 관계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25를 20보다 5 큰 수, 50의 반, 25 곱하기 4는 100, 5 곱하기 5는 25, 25 곱하기 25는 625 등 다양하게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 이를 적절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고 있으면 수 감각의 발달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42는 4의 10배 정도로 40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 42는 40과 50 중에서는 40에 더 가깝다는 것,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50보다는 왼쪽에 있고 30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것 등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계산의 상대적인 효과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120의 75%는 얼마인가 라고 하였을 때 수 감각이 잘 발달된 학생은 120 곱하기 4분의 3으로 계산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120 곱하기 0.75 또는 120 곱하기 100분의 75로 계산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에 대한 적절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측정 같은 부분에는 아이들이 양감이 모두 다릅니다. 그것이 이 수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의 키를 보고 저 사람의 키가 몇 센티미터 정도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키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각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수감각의 발달은 수업 방법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탐구, 활발한 언어 상호작용, 추론, 그리고 자신의 계산 결과와 절차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이야기해보는 것, 앞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계산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수감각과 양감이 발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림은 수의 크기, 측정이나 계산 결과 등에 대한 판단으로 얼마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산 중심의 수업에서는 이런 능력이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림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 속에서 어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어림하는 주요 전략은 먼저 큰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96 더하기 263 더하기 537을 어림할 때 가장 큰 수인 100의 자리만 보고
300 더하기 200 더하기 500으로 어림하면 약 1000이기 때문에 1000보다는 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하기 좋은 숫끼리 묶는 것인데요. 396과 263을 합하면 약 600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537을 더하면 1100이 넘으므로 1100보다는 조금 더 넘겠구나 라고 어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균 이용하기 방법인데요. 이것은 크기가 비슷한 숫끼리 덧셈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크기를 어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20 더하기 580 더하기 610 더하기 596이라는 덧셈이 있다면 모두 600에 가까우므로 600 곱하기 4로 어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올림하기는 어림하기 쉬운 수로 만들기 위해 반올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반올림을 이용하여 어림을 하죠. 처음 살펴봤던 396 더하기 263 더하기 537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몇백으로 어림하는 방법으로 396은 300에 가까우니까 400에 가까우니까 400으로, 263도 250을 넘었으므로 300으로, 537은 50을 넘지 않았으므로 500으로 어림을 하여 덧셈을 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산은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데요. 간단한 계산을 계산기로 하거나 직접 계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의사결정도 그만큼 늦어지죠. 암산하는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큰 수부터 더하기, 잘라서 더하기 또는 잘라서 빼기, 몇십으로 만들어 더하기, 빼기, 보수 이용하기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연산 과정을 설명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잘라서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큰 수부터 더하기는 10의 자리를 먼저 더해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잘라서 더하기, 빼기는 수를 분해하여 각각의 자릿수를 더하고 빼는 활동으로 겹자석 수카드로 했던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몇십으로 만들어 더하기, 빼기 방법은 암산을 하기 쉽도록 몇십 몇의 수를 몇십으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전략이고, 보수를 이용하는 것은 10의 보수와 100의 보수 등과 같이 계산하기 좋은 수끼리 묶어서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의 실제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수카드와 연결 큐브 등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은 따로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분수와 소수의 연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기로 하고, 오늘은 분수와 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와 소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학습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측정이나 비와 비율, 확률 등의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수학과에도 많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배워왔던 개념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는 측정과 분배의 목적으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와 폭 등을 측정하는데 자연수의 범위로서 측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게 됐고요. 자연수보다 좀 더 작은 단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수가 등장하였고, 나중에 보실 영상에서 보시듯이 나머지가 발생할 때 이를 나누는 대상에게 똑같이 분배하기 위해서 분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며 분수의 처음 등장은 어땠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수학 문제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화폐는 아직 없었고 급료는 빵이었습니다. 오늘 급료를 받을 노동자는 10명입니다. 빵은 9개입니다. 하나씩 주자니 빵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될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공평함이 깨지면 분쟁이 일어나죠. 새로운 숫자가 필요합니다. 분수가 나타납니다. 입 밑에 손가락 2개는 2분의 1, 3개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집트인들은 분자가 1인 분수만 썼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3분의 2만 예외였죠. 이걸로만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9개의 빵을 노동자 10명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큰 분수 3분의 2를 사용합니다. 3분의 2씩 떼서 10사람에게 나눠주죠. 그 다음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수를 찾습니다. 2분의 1로는 10명이 안 됩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네요. 남은 3분의 1의 10조각, 30분의 1이네요. 한 사람 앞에 빵 3분의 2, 5분의 1, 30분의 1이 생겼습니다. 현대 수학으로는 10분의 9. 노동자 10명이 빵 9개로도 만족을 얻었습니다. 절묘한 균형입니다. 이런 것이 수학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앞서 영상에서는 분수의 등장 중에 분배의 상황이 나타났고, 이렇게 수학은 우리 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분수 표기법은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브라마 구타가 3분의 1을 현재와 같이 가로선 아래 분모를 가로선 위에 분자를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랍인들이 분자와 분모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선을 도입했지만 조판산의 제약 때문에 가로선을 빼고 사용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분수를 10진 분수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자연수에서 적용되는 십진법의 체계를 분수에 확대 적용하려고 했던 수학자들에 의해서 소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소수 표기법은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네이피어의 소수점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수점이 중간에 표기되어 있고, 미국은 저희와 비슷하게 3.132 점을 아래에 표기를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소수점을 이렇게 심표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이 소수점 뒤에 숫자를 위에 지수처럼 표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수에 비해 분수와 소수를 학습하는데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분수와 소수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적 요인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자연수와 다른 표기법이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분수는 분자와 분모, 가로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체가 자연수와 다른 표기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2분의 1의 경우에 가로선 아래는 분모, 가로선 위는 분자지만 이를 각각 1과 2로 인식을 하든지 1 더하기 2로 인식을 하게 되어 전체의 반이 아닌
각각의 숫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 이후 연산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수와 소수에 대한 양감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의 연산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각각의 크기를 범자연수와 다른 표기법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면 양감도 형성하기가 어렵겠죠.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혼란을 느끼는 것이 단위 분수의 크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분모의 크기가 3이 더 큰데 실제 크기는 2분의 1이 크다는 것을 숫자로만 학습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분자와 분모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수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직관적으로 크기를 비교하게 되어 아이들이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익힐 수 있고, 소수의 경우에도 소수점 뒤의 숫자가 십진기수법과 비슷한 형태를 띠지만 각각의 자릿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크기를 아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리수 연산 절차의 모호성 때문에 분수의 연산 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5이지만 왜 8분의 5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는 역시 분모와 분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3학년에 공부했던 분자와 분모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 같은 경우에는 연산 절차가 각각의 자릿수에 있는 숫자를, 자릿값에 있는 숫자를 더하고 빼는 과정이 자연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분수보다는 혼란을 덜 느끼게 됩니다. 곱셈의 경우에도 자연수는 곱하면 커지고 나누면 작아지는데, 분수와 소수는 곱하면 작아지고 나누면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수의 연산 과정과의 다름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도 자연수의 연산과 분수의 연산 과정은 차이가 나서 아이들이 혼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2분의 1 나누기 5분의 4의 같은 경우에 2분의 1에 5분의 4인 역수인 4분의 5를 곱하는 과정으로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0.2 곱하기 0.32, 0.06이 되어 소수 한 자릿수가 소수 두 자릿수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과의 경우 연계성과 누적 효과의 경향이 강하므로 앞서 학습했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라면 그 전에 부진 요소를 파악하여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보다 작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모두 포함되고, 이 이외에도 서로 다른 계산 절차에 대한 연습량의 부족 또는 범자연수의 연산 절차와 유리수 연산 절차에서 복잡한 관계 등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분수와 소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개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분수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제시했지만 대체로 5가지 의미로 요약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것이 부분과 전체로서의 의미인데요. 3학년 1학기에 모양의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1,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2 등과 같이 부분과 전체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여 이를 전체를 분모, 부분을 분자의 개념에 대입시켜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 전체를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라고 의미를 하는 것보다는 4분의 1이 2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야 분수의 크기나 분수의 연산 과정에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므로 지도시에는 단위 분수가 몇 개인 개념인지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측정의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수의 등장이 측정값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데요. 단위의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몫의 의미는 앞서 본 영상에서와 같이 나눠줬을 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의 의미는 나눗셈에서 6학년에 배우는 비와 비율로 갔을 때처럼 두 수를 승법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자의 의미는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이산양의 분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12의 4분의 3은 얼마인가 라고 하였을 때 이를 구하는 것이 연산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앞서 말했듯이 분수를 10진 기수법으로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한소수, 순환소수, 혼순환소수라고 불리는 무한소수가 있는데요. 10진 기수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수보다 학습하기가 쉽고 소수점 이하의 자리값의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연산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소수의 의미를 분모가 10인 분수의 특수한 형태로 학습하게 되며 이를 분모가 100인 수, 분모가 1000인수 등과 같이 확장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연수의 연산 방법과 분수와 소수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